상견례가 시작된 지 30분이었습니다. 김선영은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잔을 기울였습니다. 붉은 와인이 테이블 끝을 넘어 서도연의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선영이 입술 끝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그런데 국산차 타고 오셨다면서요? 휴지조차 짚지 못한 채 서지연은 테이블만 바라봤습니다. 서도연은 천천히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소매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김선영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다음 날 오전 9시 12분 김선영의 회사 대표실로 비서가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모든 계좌가 정지입니다. 카드 결제가 끊겼고 공사대금 이체가 막혔으며 주가는 계장과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김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후 금융감독원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건너편 의자에는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파일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던 그 남자. 낡은 국산 세단을 몰고 상견례장에 나타났던 그 남자. 서도연이었습니다. 김선영의 눈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서도연은 파일 한 장을 밀어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조사는 어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오전 9시 12분 대명건설 대표실. 김선영이 책상 앞에 앉아 오전 보고를 받고 있을 때 재무팀 차장이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빠져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대표님, 전 계좌 지급 정지입니다. 김선영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방금 확인했습니다. 법인 계좌 전체가 막혔고 협력업체 공사대금 이체도 전부 실패했습니다. 카드 승인도 거절되고 있습니다. 김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 한복판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협력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공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거래은행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TV 화면에는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설 주가 급락,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 직행. 김선영은 TV를 봤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재무팀 차장을 봤습니다. 금융감독원이냐?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 직권 집행입니다. 특별감사위원회. 그 단어가 귀에 박히는 순간 김선영은 머릿속으로 최근 만났던 사람들을 빠르게 떠올렸습니다. 은행장, 국회의원, 거래처 대표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설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조치는 예고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오래 준비한 듯한 속도였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어젯밤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냅킨으로 소매를 닦으며 흔들림 하나 없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남자. 기록은 남습니다. 김선영은 그때 그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국산 세단을 몰고 온 공무원의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선영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손을 모아 테이블 아래로 내렸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이 어디였는지 아직 알지 못한 채 전날 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VIP룸 문이 열리고 서지연과 서도연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테이블 안쪽에는 이미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지연은 순간 주변을 둘러봤지만 준혁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미리 말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 엄마가 혼자 회사 경영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으셔서 좀 예민하실 수 있어. 김선영은 앉은 채로 서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위아래를 훑는 시선이었습니다. 옷, 가방, 구두, 그리고 그 옆에 선 서도연까지. 어서 오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서지연과 서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급 식기가 세팅되어 있었고 와인잔도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김선영이 서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아, 공무원이시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김선영이 입술 끝을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공무원이면 안정적이시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칭찬인지 비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투였습니다. 서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두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김선영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지연 씨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서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김선영이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준혁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아시잖아요. 남편이 일찍 떠난 뒤로 제가 혼자 회사 지키면서 키웠어요. 김선영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회사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특히 여자 혼자서는. 그래서 제가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산차 타고 오셨다면서요? 서지연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박준혁이 어머니라고 낮게 불렀지만 김선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격이 안 맞으면 두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웃음이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서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와인잔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선영이 잔을 들어 올리다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와인이 테이블을 넘어 서도연의 소매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지연은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박준혁은 냅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서도연은 천천히 냅킨을 집었습니다. 소매를 닦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냅킨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김선영을 바라봤습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7글자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김선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호호, 무슨 기록이요? 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주차장에서 김선영은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좀 아닌 것 같아.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차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주차장에 서지연과 서도연만 남았습니다. 서지연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서도연은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서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지연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도연은 서재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그가 처음 이 파일을 열었던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 금융감독원 특별감사위원회 서도연의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올려졌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익명 제보입니다. 내용이 상당합니다. 팀원이 말했습니다. 서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부터 멈췄습니다. 차명 계좌네요. 비자금 흐름도, 허위 공시자료, 협력업체 리베이트 기록, 단순한 회계팀 직원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흐름뿐 아니라 임원 개인 일정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망 접근 권한이 높은 사람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피의자는 대명건설 대표이사 김선영입니다. 서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습니다. 봉투 안쪽에 짧은 문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서도연은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내사 시작하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좌 추적이 이어졌고 차명 계좌 4개가 확인됐습니다. 비자금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부장님, 차명 계좌 중 하나가 개인 명의입니다. 누구야? 박준혁입니다. 김선영 대표 아들이고 현재 회사 전략 기획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서도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빠,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박준혁이라고 대명건설 다녀. 서도연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SNS 확인해 봤나? 잠시 후 팀원이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서도연은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서지연이었습니다. 서도연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팀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계속해. 2글자였습니다.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조사는 깊어졌습니다. 박준영 명의 계좌에서 비자금이 수차례 입출금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서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선영이 아들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뚜렷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방패로 썼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 구조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서도연은 그 사실을 파일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봉투 안쪽에 적혀 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을 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신을 어디까지 이용할지. 그로부터 3개월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준혁이 부모님이랑 상견례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서도연은 전화를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언제? 다음 달이요. 책상 위에는 계좌 동결 신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행 예정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도연은 집행 날짜를 보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아빠, 긴장되죠? 아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밤, 와인이 소매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순간에도 서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김선영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저 집안은 아닌 것 같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김선영의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서도연의 파일 안쪽에는 6개월 전부터 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게 한 것은 법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금융감독원 조사실 3호 김선영은 복도를 걸으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 앞에서 금감원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들어가시죠. 김선영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사실 안은 좁고 조용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둘, 그리고 테이블 건너편에 한 남자가 앉아 파일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어젯밤 상견례 자리에서 와인을 뒤집어 쓰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던 그 남자. 낡은 국산 세단을 몰고 온 그 남자. 서도연이었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펼친 채로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김선영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이게 상견례 때문입니까? 서도연이 파일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김선영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공적조사는 사적 감정과 무관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오늘입니까? 하필이 아닙니다. 서도연은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선영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사 승인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상견례 3주 전이었습니다. 김선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3주 전, 어젯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날짜였습니다. 이 조사는 어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서도연이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제보가 접수됐고 4사를 거쳐 조사 승인이 났습니다. 어젯밤 일은 이 조사와 무관합니다. 김선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럼 제보자가 누굽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내부 직원입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답은 2번 다 같았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김선영은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도연은 대답 대신 파일을 한 장 더 밀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서였습니다. 계좌 4개. 입출금 내역. 날짜와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그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회사 운영상 필요한 차명 계좌입니다. 서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개인 명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 명의인지 아시죠? 김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도연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개인 계좌도 동결 대상입니까? 네.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오전부터입니다. 김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서도연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로 말했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제보 내용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서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더군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선영의 눈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제보자가 쓴 문장, 엄마는 멈추지 않는다.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서도연은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한결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정대로 진행해. 서도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텅 빈 조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차명 계좌 내역서, 그리고 조사 승인 날짜, 상견례 3주 전. 김선영은 그 날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도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그리고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김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받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2분. 박준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귀하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관련 조사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날짜를 알고 있었으니까.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한복판. 엄마가 30년을 쌓아 올린 풍경이었습니다. 6개월 전, 늦은 밤, 준혁은 엄마 사무실에 서류를 가져다 놓으러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무 서류였습니다. 준혁은 무심코 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계좌번호, 명의인, 박준혁?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쓴 적이 없는 서명이었습니다. 회계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준혁은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계좌가 개설된 날짜, 입출금 내역, 금액,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름으로 수십 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파일을 덮었습니다.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문장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는다. 그날 이후 준혁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밥을 먹었습니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지만 자료는 모으고 있었습니다. 차명 계좌 내역, 비자금 흐름도, 허위 공시 자료, 협력업체 리베이트 기록. 파일이 두꺼워질수록 잠이 줄었습니다. 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준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익명 이메일 창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올렸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장, 창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밤, 다시 열었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저장, 창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3번. 준혁은 3번 저장만 하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날 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올렸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쪽에 문장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송을 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숨이 고르게 쉬어졌습니다. 현재 오전 11시 35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준혁은 화면을 봤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는 자신을 의심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이 맞다는 것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한복판 30년짜리 건물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엄마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법이 엄마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엄마보다 먼저 멈췄습니다. 오후 2시 10분 대명건설 대표실. 김선영은 홍보실장과 마주 앉아 테이블 위에 펼쳐진 보도자료 초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홍보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보도 방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서에는 세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임원의 일탈 행위 확인. 회사 차원의 자정 노력 진행 중. 수사기관 적극 협조 예정. 김선영은 한참을 문서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홍보실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름이요? 특정 임원이 누군지 써야죠. 그건 대표님께서 결정하셔야. 김선영은 펜을 집어 문서 여백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준혁? 홍보실장이 그 글씨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아드님인데. 김선영은 펜을 내려놓고 홍보실장을 봤습니다. 회사는 가족보다 오래 갑니다. 낮고 평탄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홍보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보도자료 배포하세요. 네. 홍보실장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김선영은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한복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계산합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오후 4시 50분 보도자료가 주요 언론사로 전송됐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대명건설 내부 임원 불법 자금 운용 정황 확인. 수사 협조. 기사 본문 세 번째 줄에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박준혁 상무가 회사 승인 없이 차명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정 임원. 하지만 이름은 명확했습니다. 오후 5시 12분 첫 번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포털 사이트 경제면 상단에 배너가 떴습니다. 단독그룹 2세 차명 계좌 의혹. 두 번째 기사. 박준혁 상무 비자금 조성 정황. 금감원 조사 중. 세 번째 기사. 내부 고발 아닌 배임 의혹 대명건설 2세 논란. 기사는 10분마다 쏟아졌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2세 또 사고 쳤네. 이번엔 엄마가 먼저 잘났나 보네. 회사 돈으로 뭐 했길래. 같은 시각 박준혁의 사무실. 휴대폰 알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동, 또 진동. 화면에는 기사 알림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대명그룹 2세 차명 계좌 의혹. 두 번째를 봤습니다. 내부 고발 아닌 배임 의혹. 세 번째를 봤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대표실 김선영은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건설의 박준혁 상무가 회사 자금을 불법 운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화면에 준혁의 사진이 떴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프로필 사진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른 뉴스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김선영은 TV를 껐습니다.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준혁 상무 쪽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할까요? 김선영은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법무팀으로 연결하세요. 네. 비서가 나갔습니다. 김선영은 창가에 잠깐 섰습니다. 강남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이 풍경을 봤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선영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준혁의 사무실, 핸드폰 화면에는 계속해서 기사 알림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고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다른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임 의혹 당사자, 차명 계좌 운용자, 비자금 조성 혐의자, 그리고 그 모든 기사를 엄마가 흘렸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집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것도, 이름을 던지는 것도, 법보다 빠르게 언론을 통해 아들을 고립시키는 것도 엄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오후 7시 30분, 서지연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였습니다. 대명그룹 2세, 차명 계좌 의혹, 박준혁 상무, 비자금 조성 정황, 내부 고발 아닌 배임 의혹,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3일 전 준혁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던 날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지연아, 며칠 연락 못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지연은 그 문자를 읽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3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봤어요. 괜찮아요? 전송.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비가 내리던 저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 출구 앞 굵은 빗줄기가 계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머리 위로 들고 뛰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우산 하나가 조용히 펼쳐졌습니다. 같이 쓰시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우산은 지연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지연이 고맙다고 말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비 많이 오는 날엔 우산 챙기세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봤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남들 모르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지연은 카페 창가에서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회사 자금 불법 운용, 대명건설 2세, 배임 의혹 확대, 댓글도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댓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혁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알아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전송,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오후 8시, 지연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대명건설 본사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지연아, 아빠, 응, 준혁이 기사 봤어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아빠가 조사한 거예요? 그렇다. 준혁이가 제보한 거예요? 또 침묵. 아빠는 대답할 수 없다. 지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저 준혁이 만나러 가요. 지연아. 네. 그 사람은 지금 힘들 거다. 알아요. 내가 가도 도울 수 없을 수도 있어.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그래도 가요.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조심해서 가라.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후 8시 20분. 대명건설 본사 앞. 택시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내려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2층 일부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지연은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준혁 상무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가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렸습니다. 받지 않으시네요. 그냥 올라가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1층이에요. 내려올 수 있어요? 전송, 읽음 표시, 1분, 2분, 3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이 나왔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은 채였습니다. 와이셔츠 소매가 걷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밑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봤습니다. 왜 왔어? 준혁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기사 봤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물으러 왔어요. 준혁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는 알아요. 뭘? 기사가 거짓말이라는 거. 준혁은 지연을 봤습니다. 한참을. 넌 몰라. 알아요. 넌 아무것도 몰라. 지연이 다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준 사람.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회사 돈 빼돌릴 사람 아니에요.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연아, 그만 가. 싫어요. 지금 나랑 있으면 너도 기사나. 상관없어요. 상관 있어.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검사 딸이야. 나는 범죄자 아들이야. 이제 우린 다른 쪽이야.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혁 씨 편이에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떴습니다. 미안해. 왜요? 이렇게 됐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씨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엄마를 신고한 건 나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신고했어요? 준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 뭐가요? 엄마가 내 이름으로 계좌 만들고 서명 위조하고 비자금 넣고.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를 방패로 썼어.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어. 금융감독원에. 준혁이 지연을 봤습니다. 근데 엄마는 날 언론에 던졌어. 지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내일 압수수색 들어온대. 준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어? 알고 싶었던 거.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뭐가? 이제 알았어요. 지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 씨가 옳았다는 거.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어깨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경비는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눠 쓰던 그 두 사람처럼.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이 그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2주 후 금융감독원 특별감사위원회 회의실. 서도연은 테이블 앞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한결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조사 완료됐습니다. 김선영 대표 비자금 조성 및 차명 계좌 운용 혐의 명확합니다. 박준혁은 명예 도용 피해자로 확인됐습니다. 계좌 개설 및 서명 모두 본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찰 송치 준비해. 네. 팀원들이 나갔습니다. 서도연은 혼자 남아보고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선영, 업무상 횡령 및 증거 인멸교사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서도연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명건설 본사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김선영은 회의실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이사 7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선영이 들어가 자리에 앉으려 하자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서서 들으시죠. 김선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 건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해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선영은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해명은 법정에서 하시죠. 다른 이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손이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7명 전부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김선영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이사들을 한 명씩 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시죠.
김선영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인사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대표실. 김선영은 마지막으로 이 방에 들어와 책상 위 물건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준혁과 함께 찍은 회사 준공식 사진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서랍에 넣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짐 정리 도와드릴까요? 됐어. 김선영은 가방 하나만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가자 문이 열리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드님과는 화해하셨습니까? 회사 복귀 계획 있으십니까? 김선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어밖에 대기 중이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백미러에 비친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지연의 집 거실. 소파에 서도현과 서지연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명건설 김선영 전 대표, 오늘 이사회에서 해임됐습니다. 화면에는 김선영이 로비를 걸어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연은 TV를 보다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응? 준혁이는 괜찮을까요? 서도연은 대답 대신 한참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해요? 뭘? 상견례 그날 와인 맞으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서도연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지연을 봤습니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도 화났을 거 아니에요. 서도연이 한참 지연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화는 났다. 하지만 법은 기다린다. 감정이 식을 때까지. 지연은 아버지를 한참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준혁이 만날 거예요. 서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안 하시죠? 내 선택이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었습니다. 근데 아빠, 준혁이가 제보한 거 언제 알았어요? 서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요? 제보 파일 안에 문장이 하나 있었다. 엄마는 멈추지 않습니다라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준혁이. 그래. 지연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멈춰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준혁이한테 뭐라고 할까요? 서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해. 고마워요. 그것도 좋겠다. 지연은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서도연은 혼자 남아 TV를 끄고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모아온 자료였습니다. 표지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선영. 서도연은 그 파일을 천천히 닫고 서랍에 넣은 뒤 불을 껐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은 집행됐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서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 가족이 무너졌고 한 아들이 엄마를 잃었으며 한 딸이 사랑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서도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와인은 마르면 지워지지만 기록은 남고 계좌는 법 앞에서 묶이며 가족은 때로는 법 앞에서 갈라진다는 것을. 거실로 돌아와 텅 빈 소파에 앉아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서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법을 지켰지만 행복을 지켰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와인을 뿌리며 비웃던 시어머니. 다음 날 모든 계좌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됐습니다. 6개월 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제보자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엄마를 법에 넘겼고 엄마는 아들을 언론에 던졌습니다. 법은 집행됐고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법 앞에서 갈라졌습니다. 와인은 마르면 지워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고 계좌는 법 앞에서 묶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